나는 올해 75이 되었다. 이 나이가 되니 세상살이가 무엇인지 조금은 알 것도 같다. 젊을 땐 앞만 보고 달렸고 중년에는 버티느라 허덕였으며 이제 노년이 되어 돌이켜보니 마음속에 쌓아두었던 말들이 너무 많다. 누구에게도 쉽게 꺼낼 수 없었던 이야기들, 그저 내 가슴에만 담아두었던 회한들이 있다.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누군가에게 말하듯 풀어내고 싶다. 내 인생에서 가장 큰 기쁨이자 가장 큰 고통은 다름 아닌 내 자식이었다. 자식을 낳고 키운다는 것이 이렇게 벅찬 일이자 가슴 시린 일인지 정작 젊었을 땐 몰랐다. 나는 그냥 부모가 되는 게 당연한 줄 알았다. 결혼을 했으니 아이를 낳고 아이를 낳았으니 키우는 게 당연한 줄 알았다. 하지만 그 당연함 속에 내 청춘이 얼마나 빠르게 사라져 갔는지 그땐 몰랐다. 남편과 나는 작은 식당을 했다. 허름한 골목 어귀에 있는 간판 불빛도 희미한 그런 식당이었다. 아침 6시에 문을 열고 밤 10시가 넘어 닫을 때면 온몸이 기름 냄새와 땀 냄새에 절어 있었다. 손가락은 늘 물집이 잡히고 갈라져 있었고 기름에 튀어 생긴 화상 자국이 이젠 내 손의 일부처럼 남아 있다. 그래도 웃으며 손님을 맞이해야 했다. 손님이 곧 돈이었고 돈이 곧 아이의 미래였기 때문이다. 아이가 어렸을 적 나는 늘 바빴다. 아이가 잠에서 깨어나 엄마하고 부르는 목소리를 직접 들을 시간조차 없었다. 내가 집에 들어가면 아이는 이미 곤히 자고 있었다. 나는 아이 얼굴을 들여다보며 속으로 늘 다짐했다. 내 새끼야, 엄마가 오늘도 이렇게 벌었단다. 내가 커서 부족하지 않게 쓰라고 엄마가 다 모아두마. 그렇게 혼잣말을 하며 아이 이불 옆에 돈을 살짝 올려놓곤 했다. 그 돈은 결코 큰 돈이 아니었다. 하지만 내겐 하루의 피와 땀이었고 아이에겐 미래를 조금이라도 지켜주고 싶은 마음이었다. 나는 내 입에 들어갈 밥 한 숟가락을 아껴 아이 도시락 반찬을 늘렸다. 내 옷은 군데군데 꿰매 입어도 아이의 교복은 남들 앞에서 단정히 보이길 바랐다. 부모 마음이란 원래 다 그렇지 않은가. 그러나 문제는 세상이 언제나 내 마음처럼 굴러가 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아이가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생이 되면서부터 조금씩 달라졌다. 그 시절 나는 사춘기라는 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 그저 아이가 나를 싫어한다고만 생각했다. 내가 정성껏 만든 반찬을 촌스럽다며 내던지고 시장에서 어렵게 골라 산 신발을 애들이 놀려하며 신지 않겠다고 버텼다. 그 순간 나는 속으로 무너져 내렸다.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도 모른 채 아이 앞에서 나는 그저 부끄러운 부모가 된 것이다. 너는 엄마 마음을 알기나 해? 내가 목소리를 높이면 아이는 말없이 방문을 닫아버렸다. 쾅 닫히는 그 소리가 내 가슴에도 문을 닫는 소리처럼 느껴졌다. 나는 아이가 언젠가 철들면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왜 이렇게 살 수밖에 없었는지 알 거라 믿었다.
하지만 세상은 내 믿음대로 흘러가 주지 않았다. 아이가 고등학교에 들어가던 해였다. 어느 날 성적표를 던지듯 내 앞에 내밀며 말했다. 엄마, 아빠, 나 대학 갈 돈 있어? 그 순간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대학 당연히 보내야 했다. 하지만 집안 형편은 늘 빠듯했고 통장엔 언제나 바닥만 보였다. 그날 밤 남편과 나는 식탁에 마주 앉아 술잔을 기울였다. 여보, 빚을 내서라도 보내야지. 우리 애가 원하는데 안 보낼 수는 없잖아. 그래, 내가 더 벌어오마. 몸이 부서져도 벌어야지. 우리는 그렇게 서로를 다독이며 울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까만 불안이 피어올랐다. 등록금 고지서가 집으로 날아오고 밀린 돈을 독촉하는 전화가 이어졌다. 아이는 그런 상황을 이해하지 못했다. 오히려 왜 이렇게 무능하냐고 소리쳤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아무 대꾸도 할 수 없었다. 정말 무능한 부모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 그날 이후로 집안은 점점 더 침묵으로 가득 찼다. 나는 여전히 하루 16시간을 식당에서 보냈고 아이는 집에 늦게 들어오기 일쑤였다. 내가 차려놓은 밥상은 언제나 식어 있었다. 식탁에 마주 앉아 밥을 먹던 시절은 사라졌다. 어느 날 나는 아이 방을 치우다 책상 위에 놓인 전단지를 보았다. 생활비 빌려드립니다라는 싸구려 광고지였다.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내 새끼가 돈 때문에 이런 걸 보고 있었구나. 그 생각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내가 자식을 위해 이 악물고 살아왔는데 정작 아이는 내 마음을 전혀 몰라주는구나 싶었다. 나는 여전히 아이를 사랑했다. 하지만 아이는 나를 이해하지 못했고 나 역시 아이 마음을 다 헤아리지 못했다. 작은 오해와 서운함들이 쌓이고 쌓여 결국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기 시작한 것이다. 시간이 흐르면서 아이는 점점 더 내 손을 벗어나기 시작했다. 내가 붙잡고 싶다고 해서 붙잡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안 놓겠다고 해서 잡히는 것도 아니었다. 자식이 자라면서 부모의 손에서 멀어지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들 말한다. 하지만 그 당연한 일이 이렇게 가슴을 찢는 아픔일 줄은 몰랐다. 아이는 대학에 들어갔다. 나는 그때 이미 몸이 부서지는 줄 알았다. 대출을 받고 빚을 내고 남편은 건강이 나빠져도 일을 멈추지 못했다. 우리 부부의 어깨 위에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빚더미가 앉아 있었지만 아이만큼은 고개 숙이지 않고 떳떳하게 공부할 수 있기를 바랐다. 그래서 참고 견뎠다. 그러나 아이는 조금씩 달라졌다. 처음에는 엄마 고마워라는 말을 자주 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그 말은 점점 줄어들었고 나중엔 내가 그저 잔소리꾼일 뿐이라는 듯 대했다. 나는 여전히 아이가 집에 들어오기를 기다리며 반찬을 만들었다. 그러나 아이는 밤늦게 들어와 대충 라면만 끓여 먹고 들어가 버렸다. 내가 아침에 일어나 보면 상 위에는 다 식은 국과 반찬이 그대로 놓여 있었다. 그 모습을 볼 때마다 나는 가슴이 서늘하게 식어갔다.
어느 날은 이런 일도 있었다. 내가 힘들게 번 돈으로 겨우겨우 등록금을 납부하고 돌아왔을 때였다. 지친 몸을 이끌고 집에 들어서니 아이가 내 눈치를 보지도 않고 이렇게 말했다. 엄마, 나 친구들이랑 여행 가야 해. 등록금만으로는 안 돼. 용돈 좀 더 줘. 그 말에 나는 멍해졌다. 내가 어떤 마음으로 그 돈을 벌어왔는지 아이는 전혀 모르고 있었다. 나는 그저 돈을 대주는 기계일 뿐이었다. 얘야, 지금은 여행 갈 때가 아니지 않니? 공부에 집중해야지. 내가 그렇게 말했더니 아이는 버럭 화를 냈다. 엄마는 왜 늘 내 발목을 잡아? 다른 애들은 다 가는데 왜 나만 안 되는데? 엄마는 내 인생을 망치고 있어. 그 순간 나는 숨이 막혔다. 내가 아이의 인생을 망치고 있다니 그 말이 가슴을 후벼 팠다. 그날 이후로 아이와 나는 자주 부딪혔다. 내가 무슨 말을 하면 아이는 잔소리 좀 그만해라며 대꾸했고, 내가 걱정스러운 마음에 전화를 하면 왜 이렇게 귀찮게 굴어라며 짜증을 냈다. 나는 그저 아이가 잘 되길 바라는 마음뿐이었는데 아이는 그 마음을 짐으로만 여겼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우연히 아이의 방에서 부모 흉을 본 글을 발견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린 글이었다. 우리 부모님은 너무 구식이고 무능해. 남들 다 하는 것도 못 해주면서 자꾸 참견만 해. 숨이 막혀. 그 글을 읽는 순간 나는 손이 덜덜 떨렸다. 내가 평생을 바쳐 아이를 위해 살았는데 아이의 눈에는 나는 그저 무능하고 시대에 뒤떨어진 부모일 뿐이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남편도 점점 지쳐갔다. 일하다 쓰러져 병원에 실려갔을 때조차 괜찮다며 다시 일터로 향했다. 그런 남편의 등을 보며 나는 늘 마음속으로 되뇌었다. 우리가 버티면 아이가 잘 될 거다. 우리가 견디면 아이 인생이 피어날 거다. 하지만 그 믿음이 점점 흔들리기 시작했다. 어느 날 아이가 술에 취해 늦게 들어왔다.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른 채로 내 앞에 앉더니 이렇게 말했다. 엄마, 나 이제 집 나갈 거야. 나 숨 막혀. 나 자유롭게 살고 싶어. 그 말에 나는 머릿속이 하얘졌다. 얘야, 내가 나가면 엄마는 어떻게 하니? 너 없으면 엄마는 산송장이야. 나는 애원하듯 붙잡았지만 아이는 내 손을 거칠게 뿌리쳤다. 엄마 인생은 엄마 거고 내 인생은 내 거야. 제발 좀 내버려둬. 그 말이 내 귓가에 맴돌았다. 내 인생은 내 것이고 아이 인생은 아이 것이라는 말. 맞는 말이었다. 하지만 그 말은 칼날처럼 내 가슴을 베어갔다. 나는 아이를 위해 모든 걸 내어주었는데 그 대답이 내버려 두라는 것이었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천장을 바라보며 눈물이 끊임없이 흘렀다. 아이가 나를 떠나겠다는 말이 귓가에 맴돌았고 나는 내 존재 자체가 부정당한 것 같았다. 나는 부모로서 뭘 잘못한 걸까? 내가 아이를 위해 한 모든 것들이 다 잘못된 걸까? 스스로를 원망하며 가슴이 미어졌다.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는 집에 더 이상 머물지 않았다. 연락도 뜸해졌다. 전화기를 붙잡고 한참을 기다려도 아이에게서 오는 전화는 없었다. 내가 먼저 전화를 걸어도 아이는 받지 않았다. 겨우 문자가 와도 바빠. 나중에라는 단답뿐이었다. 나는 점점 더 외로워졌다. 아이와 대화가 끊기면서 내 마음속 갈등은 점점 더 깊어졌다. 나는 아이를 사랑했다. 하지만 그 사랑이 아이에겐 굴레였고 속박이었고 무거운 짐이었다. 그리고 그 사실을 깨달았을 때 이미 우리는 서로 너무 멀리 와버렸다. 아이와의 갈등이 깊어지면서 결국 그날이 오고 말았다. 내가 두려워했던 바로 그날이었다. 아이는 집을 나갔다. 커다란 가방 하나를 메고 현관문 앞에 서서 나를 보지도 않고 말했다. 엄마, 이제 나 좀 내버려둬. 연락하지 마. 나는 아이 발목을 붙잡으며 애원했다. 얘야, 제발 가지 마라. 엄마가 뭘 잘못했니? 엄마가 뭘 더 해주면 되니? 말만 해라. 엄마는 다 해주마. 하지만 아이는 냉정하게 내 손을 뿌리쳤다. 엄마는 평생 내 인생의 발목을 잡았어. 난 더는 못 견디겠어. 그냥 잊어. 그 말과 함께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쾅 하고 울리는 그 소리에 내 가슴도 산산이 부서졌다. 그날 이후 집은 텅 빈 껍데기 같았다. 밥상은 늘 차려져 있었지만 그 밥을 먹는 사람은 나 혼자였다. 남편은 여전히 일터에서 시간을 보냈고 집에 들어와도 지친 몸을 뉘일 뿐 아이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다. 우리 둘 다 아이 이야기를 하면 가슴이 무너져 내리기 때문에 차라리 침묵을 택했다. 그러나 그 침묵은 더 고통스러웠다. 나는 매일같이 현관문을 바라보았다. 언제 아이가 들어올까? 언제 문을 열고 들어와 엄마 다녀왔어 하고 말할까? 하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다. 전화기는 묵묵부답이었다. 나는 무의미하게 전화를 걸고 또 걸었다. 신호가 가지만 받지 않는다라는 기계음이 내 귓가에 박혔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는 동안 나는 점점 내 몸이 망가져가는 걸 느꼈다. 허리는 구부러지고 손목은 성치 않았지만 나는 여전히 아이의 밥을 챙겼다. 혹시라도 아이가 돌아와 배고프다 할까봐 나는 매일 국을 끓이고 반찬을 만들었다. 그러나 그 밥상은 언제나 식어갔다. 결국 버려지는 음식들을 치우면서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오늘도 우리 애는 안 오는구나. 내 마음속에선 분노와 슬픔이 동시에 일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단 말인가. 내가 너를 위해 몸이 부서져라 일한 게 잘못이었단 말인가. 내가 너를 사랑한 게 죄였단 말인가. 그러면서도 나는 아이를 원망하지 못했다. 원망하는 순간 내가 살아온 모든 세월이 부정당하는 것 같았기 때문이다. 그러던 어느 날 동네 아주머니에게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다. 아드님이 요즘 술집에서 자주 보인다던데요. 돈도 많이 쓰고 친구들하고 어울려 다닌다던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눈앞이 아찔해졌다.
내가 피땀 흘려 벌어보낸 돈이, 내가 목숨 걸고 마련한 학비가 그렇게 흩어지고 있었다. 나는 아이를 붙잡고 싶었다. 그러나 아이는 내 앞에 나타나 주지 않았다. 밤마다 잠들지 못했다. 눈을 감으면 아이 얼굴이 떠올랐다. 어릴 적 내 품에 안겨 엄마하고 웃던 모습, 초등학교 운동회 날 나를 향해 손을 흔들던 모습이 자꾸 떠올랐다. 그런데 그 모습이 곧 엄마 제발 내 인생에서 빠져라고 소리치던 아이의 얼굴로 겹쳐졌다. 그 순간 가슴이 찢어지는 듯 아팠다. 남편은 점점 말을 잃어갔다. 여보, 괜찮아. 애라는 게 다 그렇지. 언젠간 돌아올 거야. 그렇게 말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자신이 없었다. 오히려 자신에게 하는 말처럼 들렸다. 결국 그는 어느 날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다. 지독한 과로와 스트레스 때문이었다. 병상에 누운 남편을 보면서 나는 하염없이 울었다. 우리가 이토록 몸을 갈아가며 버텼는데 그 끝이 이렇게 허무할 줄은 몰랐다. 나는 문득 이런 생각을 했다. 우리가 아이를 위해 살아온 세월은 과연 옳았을까? 우리가 선택한 길이 아이에게 짐만 된 건 아닐까? 혹시 우리가 아이를 사랑한 방식이 잘못된 건 아닐까? 그 질문이 내 마음을 파고들며 나를 점점 무너뜨렸다. 그러나 나는 여전히 아이를 기다렸다. 비 오는 날이면 더 간절했다. 혹시 아이가 비에 젖어 들어오지 않을까? 혹시 추위에 떨며 들어오지 않을까? 나는 현관불을 꺼본 적이 없다. 언제든 아이가 돌아오면 따뜻한 불빛이 반겨주길 바랐다. 하지만 현관은 늘 어두웠고 아이의 그림자는 보이지 않았다. 세월은 그렇게 흘러갔다. 나는 여전히 같은 자리에 있었고 아이는 점점 더 멀어져 갔다. 내 마음은 점점 텅 비어갔다. 세상 누구와도 나눌 수 없는 고독이 내 가슴을 파고들었다. 나는 알았다. 부모와 자식의 갈등은 말 한마디에서 시작해 오해 하나로 깊어지고 결국 돌이킬 수 없는 단절로 이어진다는 것을. 그리고 나는 지금 그 단절의 벼랑 끝에 서 있다는 것을. 세월은 무심하게 흘러 어느새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나는 75이 되었고 남편은 세상을 떠났다. 남편은 끝내 병상에서 아이 이름을 부르다 눈을 감았다. 아들아 보고 싶다라는 마지막 한마디가 그의 유언이었다. 나는 그 말을 들으며 가슴이 찢어져 울부짖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아이는 곁에 없었다. 장례식장에 앉아 나는 끝없이 문을 바라보았다. 혹시라도 아이가 나타나지 않을까? 혹시라도 검은 옷을 입고 들어오지 않을까? 그러나 끝내 아이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빈자리가 더 크게 느껴졌고 그 자리는 남편의 영정사진 앞에서 더 선명하게 드러났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우리 가족은 이미 산산이 부서져 있었다. 그 후 나는 홀로 남았다. 빈집에 앉아 있으면 세상이 멈춘 것 같았다. 시계 초침 소리만이 유일한 동반자였다. 나는 여전히 현관불을 켜놓고 살았다.
언젠가 아이가 돌아올 거라는 미련 하나로 버텼다. 하지만 세월은 점점 내 몸을 쇠약하게 만들었고 기억마저 흐릿하게 만들었다. 그러던 어느 날 뜻밖의 연락이 왔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낯설면서도 익숙했다. 엄마 나야. 순간 숨이 막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 목소리 분명히 내 아이였다. 엄마 나 미안해. 너무 늦었지. 사실은 나도 많이 힘들었어. 그 말이 끝나자마자 나는 눈물이 쏟아졌다. 10년 넘게 가슴에 맺힌 서운함과 그리움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다. 며칠 뒤 아이가 집으로 찾아왔다. 현관 앞에 서 있는 모습은 내가 기억하는 아이가 아니었다. 세월이 그 얼굴에 무거운 그림자를 남겼다. 눈가에는 깊은 주름이 있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다. 아이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다가 고개를 떨구며 말했다. 엄마, 사실은 나도 늘 보고 싶었어. 그런데 자존심 때문에 내가 너무 죄인이 된 것 같아서 차마 못 왔어.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아이도 나처럼 고통 속에 살았다는 것을. 내가 아이를 그리워하며 눈물 흘린 만큼 아이도 어쩌면 다른 곳에서 눈물 흘리고 있었을지 모른다. 아이의 손을 잡았다. 그 손은 차갑고 메말라 있었지만 여전히 내겐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손이었다. 나는 말했다. 얘야, 늦지 않았다. 엄마는 아직 살아있다. 내가 이렇게 돌아와 준 것만으로도 엄마는 산 사람이다. 아이도 울었다. 마치 어린 시절로 돌아간 것처럼 내 품에 안겨 흐느꼈다. 그때 나는 깨달았다. 부모와 자식의 사랑은 어떤 갈등과 오해도 결국 끊어낼 수 없는 인연이라는 것을. 다만 우리는 너무 늦게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을 뿐이었다. 그날 밤 아이는 내 곁에 앉아 늦은 사과를 전했다. 엄마, 내가 잘못했어. 엄마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아. 내가 너무 미안해.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다. 엄마도 잘못이 많았다. 내 마음을 몰라주고 내 방식만 옳다고 믿었던 게 잘못이었다. 우리 둘 다 어리석었다. 하지만 이제라도 알았으니 다행이다. 우리는 그렇게 한참을 울며 서로의 손을 잡았다. 10년의 세월이 그 눈물 속에서 녹아내렸다. 나는 남편 영정 앞에 아이를 데려가 속삭였다. 여보, 이제 됐다. 우리 애가 돌아왔다. 이제 걱정 말고 편히 쉬어라. 나는 안다. 내 인생은 고통과 눈물로 점철된 길이었다. 그러나 그 길 끝에서 이렇게 다시 아이를 만났으니 나는 더 이상 바랄 게 없다. 사람들은 말한다. 부모 자식 간에도 인연이 끊길 수 있다고. 하지만 나는 믿는다. 아무리 깊은 갈등도, 아무리 멀어진 거리도 결국 부모와 자식의 인연은 끊을 수 없다고. 나는 이제 내 삶의 마지막 고백을 한다. 내가 살아온 세월은 후회도 많았고 상처도 많았다. 하지만 끝내 깨달은 건 단 하나다. 부모의 마음은 언제나 자식을 향하고 자식의 마음도 결국
부모를 향한다. 다만 그 사실을 깨닫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을 뿐이다. 나는 오늘도 말한다. 얘야, 엄마는 너를 사랑한다. 언제나 언제까지나 변함없이 사랑한다.